시장 상품과 브랜드 상품, 백화점에 걸린 그 상품의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그겁니다. 그거 같은데 만든 사람도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마지막 마무리 실밥 같은 거 잘 따고 그 재봉선 잘 지키고 정성이 좀 들어가고 근데 그게 10배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 시인에 대한 브랜드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4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육두문자 안 쓰기, 거짓말 안 하기, 약속 잘 지키기, 그 다음에 남의 흉 안 보기, 걷는 목 잘 건너기. 시인이 자격이 있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저게 시인이구나 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그런 조그만 것들을 잘 지키면 수성인데 거짓말 안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저는 30분 먼저 나오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한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왜냐면 오다가 보니까 핸드폰을 안 다시 돌아갔다 오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실제로 제 시간에 올라가고 좀 오다가 핸드폰이 없어 봐요. 그럼 늦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그러니까 꼭 30분 전을 오려고 해요. 어떤 데는 계산 잘못해도 1시간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노트북을 항상 재고 다니니까 1시간 정도 하면 어디든지 앉아서 일을 해요. 기차 역사 아니고 의자 있는 데서도 내가 필요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1시간 정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잘 지키기. 남의 흉 안 보기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흉 보기 마련인데 그거 안 하기 참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슨 성인처럼 어떤 큰 고행을 하거나 그거 하지 않더라도 그 5가지만 잘 지키면 훌륭한 시인입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시인이구나 할 정도로 됩니다. 시 잘 쓰는 건 2번째입니다. 저는 황금찬 선생님 제자지만 선생님한테 시 쓰는 거 배운 거 없어요. 선생님은 늘 인간의 도리 같은 걸 말씀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래서 또 저도 질문을 했죠. 선생님 교수는 어떤 겁니까? 학부에서 임명단 교수만이 교수다. 내가 여기서 시창작 조금 했다고 교수라고 하는 거 그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란 뭐냐? 제자도 학부에서 배운 사람이 제자지 시 조금 배웠다고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거 사실 달갑자가 황금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제자 아니다. 근데 요새 제자는 꼭 글을 가르치거나 시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본인이 내가 당연히 스스로 삼겠다 그러면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리고 선생님은 정말 누구한테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만 나한테 글을 배우고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도 존재합니다. 절대로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혹도 나를 욕하고 또 나와가지고 내가 아주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얘기할 때도 무슨 선생님 하면서 얘기를 하지 그 새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주워 담아 다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의 그것은 육두문자 안 쓰고 육두문자 안 쓰기 시간 잘 지키기, 약속 잘 지키기, 거짓말 안 하기, 남의 흉 안 보기, 걷는 목 잘 지키기. 요것만 지키면 여러분 훌륭한 시인입니다. 글 잘 쓰는 건 2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인의 본분인 시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여기 들어가는 69페이지에 보면요. 시인이 최고의 직업인 이유. 가난해도 용서가 된다. 시인 가난하다고 해서 너 왜 돈도 안 벌고 어떻게 했냐 이러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이는 관계없다. 시바다도 92세에도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98세 때 낸 시집이 일본 전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황금찬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100세 넘으셔가지고 쓰신 시가 한 10편 정도 돼요.
그 10편 정도 그걸 내가 주워 모아가지고 둘째 아들 황도정 시 내는데 거기다가 내가 실었어요. 100세가 넘어서 시를 씁니다. 시는 그래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라 그랬어요? 뭐예요?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69. 66? 아, 지금, 그래, 여기 내가. 제가 이제 책을 자꾸 내다 보니까 약간씩 뒤로 밀립니다. 뭘 넣어서. 자, 힘만 좋으면 천년만년 사랑받는다. 정말 시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사랑받아요. 황전 선생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황건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15일 전에 찍으신 사진이 내가 가장 아끼는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힘만 좋으면 그 다음에 어디서나 사랑 대접을 받는다. 시인이라 그러는데 너 뭐 시인이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시인이세요? 이러고 좀 더 대접을 받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도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다. 시인들은 낭만이다 보니까 그리고 글을 그렇게 좀 아름답게 쓰다 보니까 사랑이 많이 빠져요. 뭐 옛날부터 하던 시인들은 좀 그 낭만적인 사랑을 한 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박모월 선생님 얘기 아시죠? 박모월 선생님 제자랑 사랑이 빠져가지고 제주도로 도피를 했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사는데 사모님이 겨울 올 때니까 따뜻한 옷하고 보퉁이 들고 가가지고 딱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보퉁이 안에다가 생활비 좀 넣어가지고 놓고 왔어요. 근데 박모로서 이거는 정말 아니더라. 그래서 야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제자도 정말 이제는 죄스러워서 안 되겠다고 헤어졌어. 헤어져서 오면서 만든 시가 노래가 됐죠. 그 노래 뭔지 아세요? 네? 네? 네. 가을은 그게 뭐더라? 잠깐 여기 내가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됐네. 이 사랑이 뭐죠? 이별의 노래다. 이별의 노래. 이별의 노래. 이별의 노래일 거야. 가곡. 예. 그 가곡이 됐죠. 그게 이제 기억기 무더에는 맞아요. 그거 아시는 분. 예. 우리 한번 불러보세요. 좋다. 불러봐요. 나도 가야지. 예. 야, 우리 저 가수가 있어서 참. 이 노래 들으면 굉장히 애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시인들에는 이런 사연이 좀 많습니다. 뭐 그래서 그거를 참 얼마나 하면 또 에드가 알렌 포는 13살짜리하고도 결혼했잖아요. 네? 13살 26살 때 13살짜리하고 결혼했어요. 그 사랑은 못 말려. 시인들은 어떻게 정말로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용서가 잘 됩니다. 시인들은 아마 다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모든 사람들의 친구다. 시인은 뭐 도둑놈하고도 강도하고도 친구가 돼요. 네? 그리고 자유인이다. 시인들은 진짜 마음이 자유로워요. 기자보다 무서운 언론이다. 왜 그럴까요? 기자보다 왜 무서울까요? 기자들 다 무서워하잖아요. 정치인들 기자라고 하면 무서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자는요, 거기 거짓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뭐,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뭐, 그냥 대충 그 자리만 면하고 말지만, 시인의 말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너가 나쁜 놈이라고 지정돼 있다면 그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기자보다도 더 무서워. 근데 시인들이 욕도 뭐, 드러내놓고 하거나 지적해서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시인의 욕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자보다도 무섭다는 겁니다. 재신, 모든 사물을 재창조한다. 이거 시인인 거 맞아요. 그러잖아요. 저번에 내가 우리 동네 수영다방에서도 그러잖아요. 귀에 짜고 입에 간지럽다. 이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달을 품다, 무리를 걷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인들은 해요. 그래서 시를 제2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인들이. 여러분 쓰시는 말 중에 꼭 사람이 할 수 없는 말 많잖아요. 별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말도 다 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인이 하는 거예요. 철학자 이상의 철학자다. 그렇죠. 우리가 시 속에는 철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 나태주의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자꾸 보아야 아름답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거 인문학에 나오는 철학이에요. 인문학서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남자든지 못생긴 여자라도 계속해서 보면 아름답게 보인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인문학적으로 남자 눈에는 여자들이 아름답게 보이게끔 돼 있는 거고 자세히 보고 또 보고 하면 이쁘다는 거죠. 그걸 철학적으로 말한 것 뿐이에요. 그거를 도입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말을 했더니 내 눈에는 이거 패러디 했구나. 난 딱 아는 거예요. 그거 별거 거 아닌 말이에요. 인문학에서 나오는 말을 약간 비틀어서 만드는 것 뿐이야. 근데 그게 사람들이 대단한 말을 했구나. 아닙니다. 불가사의 낭만주의자다. 정 불가사의해요. 시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어떤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죠. 정년퇴직이 없다. 그냥 우리 죽는 순간까지 싫었어요. 네? 황곤장 선생이 돌아가시기 100세 넘어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싫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시인들이 말하면 시야. 왜 그러냐면 시인이 아닌 사람이 한 그런 시가 아니지만 시인인 사람이 시입니다. 이게 시인의 최고의 직업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자, 시쓰기욕을 이건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면 말이 되고 말을 정리하면 글이 되고 글을 정리하면 시가 된다. 시를 잘 다듬으면 좋은 시가 된다. 그리고 시를 말할 때는 30%만 알려주는 거지 100%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100% 알려주는 건 뭐예요? 카달로그예요. 카달로그. 이건 크기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어떻게 돌아가고 이건 카달로그지. 우리는 카달로그가 아니야. 시 쓰는 건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를 보내왔는데 자기네 동네에 큰 교량이 생겼는데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잔뜩 했어. 이거 시가 아닙니다 했더니 다시 나한테 안 나타나. 그건 사양 말하자면 카탈로그입니다. 자, 주제를 잡을 때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 일단 아는 걸 써야 되죠. 모르는 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 그리고 굳이 내가 아는 것을 진부하다 이건 남들이 다 할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쓰세요. 시를 쓸 때는요 단어나 문장이나 생각나는 것을 쓰세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쓰시라고. 그걸 정리해서 쓸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어떤 건 내가 뭘 쓸 것인가. 오늘 내가 감나무에서 쓸 것인가, 엄마에 대해서 쓸 것인가, 추억에 쓸 것인가. 그 주제를 확실히 알고 쓰시면 돼요. 그 주제를 잃어버리면 다른 길로 빠져요. 흥미있는 것을 한다. 흥미롭지 않으면 읽지 않는다. 같은 말을 계속하면 누가 그거 들어주겠습니까?
남들이 한 말, 똑같은 말 누가 들어주겠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쓴 시 중에요. 내가 봄꽃인가? 그런 시 이렇게 썼어요. 춘곡에 벌과 나비 꽃바람 피었다. 그렇잖아요. 춘곡에 꽃이 피니 벌과 나비가 꽃바람 피웠지. 그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썼을 때 그게 뭐 그럴듯하잖아요. 남들이 하자고 재밌는 방법 그런 걸 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해와 달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해와 달이 어떻게 생겼어요? 1월에 만나죠. 1월. 1월에 만나. 해와 달은 다른 때 만나지를 못해. 그냥 1월에 만나. 해와 달 한 해에 한 번 1월에 만나 밝은 한 해 연다. 왜 밝은 한 해일까요? 한문에 나질자고 달월자를 합한 거예요. 밝은 명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비유해서 쓰는 시예요. 해와 달 한 해에 한 번 1월에 만나 밝은 한 해 연다. 그랬더니 김종상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을 막 해주시고, 이야, 이 시 좋다. 그렇게 남들이 생각지 않던 걸 찾아내서 하면 좋은 시가 돼요. 또 1월이라는 내가 다른 일을 막 섞어서 하다 보니까 시집을 한 5개, 4개 있는데도 못 내고 있었어요. 요번에 내야 돼요. 1월로 번역된 건데, 해와 달이라는 시집을 낼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렇고요. 이야기 짜기. 어디까지 했더라? 어떤 걸 쓰려면요,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료 수집이 뭐, 에세이나 뭐, 수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시도 자료 수집을 했는데, 제가 한강이라는 시가 제 뭐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한강을 쓰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자료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강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딱 나열을 했더니 27개 항이 되더라고. 270개 항이 되더라고. 거기서 내가 합하고 줄이고 더하고 해서 만들었더니 30평으로 줄였어. 그랬더니 빠진 게 있어. 한강에는 강도 보여야 되지만 각 호수도 많단 말이에요. 호수인 거 안 쓴 거야. 그래서 3가지를 소양강, 충주호, 그 다음에 파라호 3가지를 다시 넣었어. 그게 10개 항이야. 40평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시는 자료를 막 수집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한강 보면 역사를 보는 듯하다. 내가 그거 다 긁어서 다 했으니까 그 안에 뭐 100% 아까 말씀 100% 알려주진 않았어도 거기에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려면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 초점이 정확해야 된다. 명징하다. 어떤 걸 내가 쓰려고 그러다 갑자기 가을 얘기하다가 동남아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명징하다고 하질 않아요. 주제가 같은 쪽으로 흘러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명징하다고 그래요. 분명한 태도로 하는다. 뻔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 제가 제 시 중에는 뻔한 얘기는 안 써요. 진짜 안 써요. 만약에 뭐 뻔한 얘기 나오면 돌려서 쓰고 바꿔서 쓰고 다른 걸로 써요. 그거 이제 나중에 시 나오고 하면서 점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근거에 증명돼야 한다. 어원 찾기를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내가 조금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어원이 뭐냐면 만약에 그 얘기를 또 보여주겠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내가 호박이라는 말을 시에다 쓰려니까 너무 진부해. 말이 안 맞아. 이 아름다운 말이나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호박 나오니까 리듬이 깨져. 정신적인 리듬. 호박 그럼 뭐예요? 우리가 느낌이 못생긴 여자를 대부분 얘기하고 좀 굉장히 뭐 나쁜 이미지가 많잖아요. 이 호박을 써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무슨 말이 있을까 하고 유의를 찾으니까 남과라는 것이 나왔어요. 남과는 뭐예요? 남쪽에서 들어온 과일. 왜 남과일까요? 일본이 남쪽에 있잖아요. 일본을 통해서 호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온 과일. 그 다음에 호박이라는 말은 왜 생겼을까요? 호박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 중에 폄하해서 말할 때 호자를 붙여요. 좋은 것들. 아니, 오랑캐 호자예요. 아, 오늘. 호박, 호두, 호밀, 호떡. 다 이게 오랑캐 호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폄하시켜서 말할 때 호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이 있었으니까 이거 오랑캐 박이다. 그래서 호박 한 거예요. 근데 근데 호박이 진짜 뭐 그렇게 이쁜 과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생긴 걸로 대변화됐는데 호박이야말로 버릴 게 없어요. 다 그거 꽃도 다 먹지요. 그 이파리 얼마나 참 좋아합니다. 호박 이파리 가지고 된장찌개 끓여 놓으면 막 기가 막혀나. 이건 뭐 그렇죠. 애호박도 먹지만 늙은 호박 어때요? 늙은 호박 국 끓이죠. 호박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가라고 하니까 어원 찾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이 호박이라는 언어를 찾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 어원을 좀 찾아달라. 호박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 그랬더니 나중에 답변이 왔는데 어원이 없다. 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호자를 다 쓰면 호밀, 호두, 뭐 호떡. 이게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박이로구나. 그건 제가 어원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다른 이제 좀 언어를 학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맞을 거다. 그게 무슨 꼭 어떻게 나왔다고 기록은 돼 있지만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박이다. 어원 찾기를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를 써놓고 우리가 여러 시인을 갖다 선생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에 써놓은 것들을 사람들이 믿어요. 그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정확하게 어원 찾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야기 짜기. 시를 쓸 때요, 나중에 이제 내가 시 다듬기에서 11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야기 짜기가 있어요. 이야기 짜기가요, 별거 아니에요. 비둘기가 저기 앉아있다. 그럼 비둘기가 어떤 비둘기야? 콩밭에서 콩 주워 먹던 비둘기. 그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게 이야기야. 그럼 또 뭐, 바람도 그냥 바람에 꽃을 휘둘고 돌아온 바람. 뭐 이렇게 그다가 말할 게, 이야기를 짜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짜기라는 것도 내가 마지막 태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스토리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대로 써라. 그걸 계속 내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시를 쓸 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높이 쳐가지고 처음부터 펜을 쓸 때부터 훌륭한 글 좋은 글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쓰면 시 안 돼요. 그냥 내 생각한 대로 써. 진보해도 좋고 써. 그걸 나중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붓가는 대로 써라. 단어 찾기. 써놓고 나서는 단어를 다 찾아봐요. 내가 이 단어가 참 이상한 게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단어 아는 거 같죠? 그 단어,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단어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막 써오던 걸 그런 뜻이라고 했지만 뜻을 얘기하라면 못해. 그러니까 단어를 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몰라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90% 중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얘기하라면 한 10%도 대답 못합니다. 그건 뭐냐, 그냥 그렇게 써왔던 거지 단어를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를 꼭 찾아보라는 거예요. 문장 다듬기. 문장은 많이 다듬을수록 좋습니다. 해밍웨이가 글 다듬기에서 항상 나오는데 그 노인과 바다를 출판사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퇴짜 맞을 때마다 다시 가서 쓰고 해서 200번 다시 썼답니다. 해밍웨이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소설이 나온 거죠. 태고시. 내가 아까 내가 쓰려고 했던 것이 뭐라는 주제를 확실히 알고 태고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유희열을 늘 하다 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유희열 찾아가 시를 다 다듬고 나면 생판 다른 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늘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유희열 찾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희열을 한번 보면 이게 죽음에 대한 것이 126개나 되네요. 여기 얘가
여기 보면 요게 황천계까지 하니까 126개의 단어가 나와요. 우리나라 글은 너무 풍부해요. 정말 난 이런 걸 하면서 대한민국 언어가 엄청 대단하다는 걸 정말 느낍니다. 죽음에 대한 126개가 나와요. 그 책에 이런 121개로 되어 있겠지만 이제 내가 더 찾아 넣었어요. 그래서 126개입니다. 또 한번 보면 검은색. 우리나라 검은색이 몇 가지나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검은색 그 검은 거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얼마나 될까 내가 생각해. 난 5개나 될까? 검다 그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273개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예? 한번 우리가 여기 몇 가지 한번 읽어보면요. 자, 가무스름하다, 거무끄름하다, 까무잡잡하다, 거무접접하다, 까무족족하다, 거무죽죽. 이게요, 얼마나 표현이 많은지 난 검은색 하나가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 세계 어느 나라 검은색을 다 모아놔도 이 정도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참 그런 단어는 정말 우리나라 어휘는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자, 토시지우기가 나옵니다. 토시지우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지우세요. 다 써놓고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말이 안 되면 넣습니다. 사람이 바람을 불러왔다. 그러면 거기 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지웠으니까 얘기 안 돼. 그러면 그때서 넣으시는 거고, 일단 써놓고 토시 다 지우세요. 토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시는 글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글의 의미를 더해주고 글의 깨소금 맛이 연결할 때 부드럽게 해주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토시가 우리나라는 39개인데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토시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 토시를 쓰면 굉장히 범위가 좁아져요. 나중에 요 조금 뒤에 이제 토시에서 나오지만 토시 중요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토시를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써봤어요. 보면 그 책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된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무료가, 무료과, 무료니, 무료는, 무료도, 무료다, 무료라, 무료로, 무료를, 무료면, 무료에, 무료엔, 무료와, 무료를 하고 시를 내가지고 요게 민저시예요. 3, 4, 5, 6조로 나가는 민저시를 썼어요. 우리 시 중에 이제 시 분과가 이제 우리의 이런 민저시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민저시 여러분한테 잠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3, 4, 5, 6으로 쓰는 시가 민저시예요. 왜 우리 한국문협의 시 분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게 된 이유가 옛날에 27대, 26대 한국문협 이사장을 지낸 신세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요걸 창안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사장이 때 그걸 탁 집어넣었어. 그래서 한국문협의 시분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 시분과 안에 시 중에서도 우리 아동문학,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시, 그 다음에 시조, 민조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민조시입니다. 요거 다 민조시로 쓴 거예요. 보세요. 무료이라는 말은 만들 수 없어. 고민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3, 4, 5, 6조로 내가 이 토시를 가지고 다 글을 써서 토시가 이렇게 분화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토시를 쓰면 거기에 따라 글을 다르게 쓸 수밖에 없어. 무료라는 말 뒤에다가 무료일 뿐이라고 대가성 없는 완전한 무료는 없다. 요것도 민조시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토시를 알려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 진동으로 하는 걸 가끔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서 우리 나한테 제일 컴프레임을 많이 하는 우리 이 김영대 그거 좀 꺼주세요 막 그러는데 저 시작할 때 끕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무료라는 걸 썼고 한번 제가 쓴 이 시는요 토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여주려고 쓴 건데 이 시는요 토시가 한 개도 없이 썼어요. 여기 이래요. 찔레라는 시가 이렇습니다. 꽃향기 코에 찔려 찔레 뱀 나올라 찔끔 찔레 찔레마다 가시 찔려 찔레 따다 가시 찔려 찔레 계집아에 눈물 찔끔 찔레. 여기 토시 한 개도 없습니다. 토시가 하나도 없어도 시가 돼요. 토시를 꼭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는 어떻게 되는 시냐면요. 내가 어릴 때 시골로 피란 가가지고 6년 동안 살았는데 그 어린 시절에 들판에 나가서 찔레 따먹어요. 계집아들과 같이 놀다가 찔레 따먹으면 계집아가 좋은 찔레 찾아가지고 찔레다 그러면 야 변 나와 그러면 찔끔 물러서 가서 얼른 따먹고 이런 장난을 쳤어요. 근데 그거를 시로 만든 겁니다. 꽃향기 코에 찔레라는 말이 뭔가 찌르긴 하니까 찔레잖아. 그래서 향기가 굉장히 진해요. 코를 찔러. 그래서 꽃향기 코에 찔러 찔레 뱀 날라 찔끔 찔레 찔레 따다 가시 찔려 찔레 계집아이 눈물 찔끔 찔레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괜찮죠? 네. 그래서 저거 없는 토시 없는 시로서 쓴 겁니다. 비틀기 시를 쓸 때 이 비틀기를 나는 많이 써요. 아까 얘기했지만 차 한 잔을 차 한 잔을 이렇게 안 사면 옛날 다방의 레지들이 짠 놈 뭐 그리고 잘 들으라는 식으로 저희들끼리 그래. 저서 짠 놈의 새끼 말이야. 이러면 들려 살짝 들려. 근데 그걸 들렸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 그래서 혼자 마시는 차는 입에 간지럽고 귓가에 짜다. 뭐냐면 짜다는 말이 귀에 들렸다. 입이 귀에 간지럽다 이 말을 갖다가 그렇게 비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단어를 갖다 비틀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비틀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요거 한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가쁜 계단은 잘 사건 열퉁퉁 삐걱삐걱 음개가 밟힌다. 배불뚝이 장막처럼 이게 뭐야? 장막처럼 늘어진 벽지는 오래 먹은 빛들로 그윽하고 배불뚝이 브라운관에는 어제가 혼자 흐르고 몇몇은 사이를 풀고 있었다. 혼자 마시는 차는 가렵고 귀에 짜다. 맛이 가렵고 귀에 짜다. 이건 제가 경험해서 한 얘기죠. 자, 그리고 예언, 점쟁이가 된다. 시인은 예언을 많이 해요. 시인들 안에는 쓴 말에는 예언이 많아요. 예언을 하나를 볼게요. 어떤 예언을 했는가? 제가 쓴 한강이라는 시에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이 빨간 부분이 예언인데요. 제가 한강이라는 시를 점자들 나보고 대표시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내가 이 예언을 넣냐 하면 두물머리에서 북한강 남한강이 어우러져 한강이 되듯 너와 나 7천만이 남북 통일의 축배를 들리라. 축복의 노래 육대주에 울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남북 통일을 보겠다 하는 예언입니다. 두물머리라는데 여러분 아시죠? 북한강 남한강이 어울려서 한강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이 어울려서 대한민국이 된다는 예언의 장소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바램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물머리에서 북한강 남한강이 어울려서 한강이 되듯 너와 나 7천만의 남북통일 축배를 들리라. 이거 내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질 겁니다. 나 죽기 전에 통일 볼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있다. 지우기. 요거 이제 하나씩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단 보세요. 외계인이라는 시를 쓸 때 이렇게 됐어요. 서울대학 교수를 지내시고 아주 유명하신 시인분이 계셔요. 그분이
나도 존경하는데 그분이 가끔 특강을 하는데 오늘 특강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선생님이 막 특강을 하는데 참 재밌게 잘 하셨어. 그래서 요새 내가 현대시를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시로 책 한 권을 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사인 받고 오면서 전철에서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야, 그럼 나도 시인인데 시인의 말을 모른다면 이걸 일반인이 봤을 때 뭐예요? 외계어단 말이에요. 외계어. 그래서 쓴 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외계인, 시를 잘 쓰다가 유명해지다가 더 잘 쓰다가 외계인이 되었네. 읽어도 또 읽어도 도무지 모르겠다. 무슨 무엇이어들 욕을 욕하다 욕 닮아가듯 나도 외계인이 되어가고 있다. 무슨 얘기는 제 시를 보고도 어렵다는 사람도 있어요. 난 쉽게 쓴다고 막 굉장히 쉽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대. 나도 그냥 그 선생님처럼 외계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썼다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요걸 싹 지워버렸어. 그때 시가 엄청 좋아. 그거 있는 것보다 훨씬 나. 보세요. 시를 잘 쓰다가 유명해지다가 더 잘 쓰려다 외계인이 되었네. 그 말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뒤에 있는 말들이 사족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들 막 한 거야. 제가 뭔가를 한 거야. 보세요. 그분은 유명해요. 그러니까 아주 시를 잘 쓰는 분이야. 시를 잘 쓰다가 유명해졌어. 더 잘 쓰려다가 현대시 배운다고 해서 이제 해다가 썼어. 이게 모든 건 외계인이 된 거야. 그래서 그분을 욕한 거면 사실은 현대시 쓰신다고 그렇게 하셨냐 그 얘기인데 근데 욕입니다. 욕인데 얼마나 욕이 욕 같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요거는 그분을 욕하기 위해서 쓴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난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 시인들이나 글쟁이들이 자기 쓴 걸 너무 사랑하고 애껴 못 지워. 그냥 이거 지우려고 그러면 막 손이 벌벌 떨려. 근데 가감하게 지워요. 이거 뒤에 막 콱 지워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잘 지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뒤집어 본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 시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 우리가 박쥐라 그러면 너희들 이미지가 어떻게 와요? 박쥐는 우리가 한테 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 그거보다도 아주 악마 같고, 그 다음에 더럽고, 기회주의고, 이렇게 느껴져요. 박쥐에 좋은 이미지가 없어.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쥐만큼 좋은 동물이 또 없는 거야. 능력도 대단해. 새끼를 낳으면서 날아. 눈 감고 하늘 어딘데 다 날라. 왜 박쥐는 눈을 나는 게 아니라 총으로 나잖아요. 동물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막 어두운 데고 뭐고 다 나르는 거야. 이 능력이 대단해. 그리고 이게 가만 보니까 잠잘 때도 흙도 안 묻혀. 다른 더러운 걸 묻히는데 꼭 나무에 딱 매달려가지고 아주 흙도 안 묻히고 깨끗해. 똥물 좀 딱 떨어지면 그만이야. 아주 깨끗해. 똥도 안 묻지, 흙도 안 묻지.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야. 그래? 그래서 다르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초음을 듣기 위해 눈을 감았다. 초음파로 다니기 위해서 눈이 안 보였다. 반성을 감지하며 자유를 이루려 검은 빛을 안았다. 검은 빛을 이제 안았다. 검은 빛 없이도 이제 된다. 이런 뜻을 안았다고 했고요. 추락하는 것은 추한 것, 허공의 수면을 취하며 바닥에 등 한 번 이어보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갈한 생애, 새의 자유, 어둠을 비장하는 포유류. 이렇게 거꾸로 내가 생각했던 거꾸로 지어놓고 이게 시가 된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거꾸로 봐라. 근데 다른 사람 박쥐에 썼으면 되게 그러지 않았어요. 피를 빨고 어쩌고. 난 전 반대로 생각을 해 본 거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서 봐라, 이거지. 책을 많이 읽어라. 제가 한 거 704가지의 여기 문구를 했네요. 내가 어디서
시를 읽거나 내가 어떤 말을 좋은 말을 했거나 한 걸 다 주워 모았더니 700행을 모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말들이 생겨서 플러스해서 나한테 주세요. 그 다 여러분 모으면 이게 뭐 한 천 개 이렇게 돼서 좋은 것이 되면 명언 명구가 엄청 좋아질 겁니다. 명언 명구 사전이 나와도 돼. 예?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700개를 모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요 말 좋다 그러면 다 나한테 주세요. 카톡으로 주시면 내가 모아서 이것도 여기다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고 주세요 하고 이메일 보내주세요. 다 드립니다. 받은 분이 계시죠? 네. 달라고 이메일 줬어요. 드렸어요. 이메일도 안 주고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드려? 그러니까 아니 달라고 그러면 나 한다고 준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제가 만든 거 이거 내가 여러분들이 갖다가 많이 사용할수록 나는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내 강의를 들어가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거 듣고 가서 가르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잘 들어야 되죠.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 그걸 얘기할 동안에 또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분은 아마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응? 여기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나한테 듣고 가서 가르쳐. 그럼 뭐 잘 들으면 바로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고 갈 거는 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하셔도 되고 시평을 쓰셔도 되고 네? 시인이 된 사람은 시를 쓰면 시이고 시인이 대단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시인 되고 나서 이 시인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선생이라 하는 이유가 뭐야? 강의를 하는 게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강의할 수 있어요. 강의할 자격이 있어. 시평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인이 금방 돼가지고 내가 무슨 강의를 해? 아닙니다. 여러분 강의하실 수 있어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시인이라고 누가 인정해줘? 제가 인정했잖아요. 여러분 글을 가져오면 심사평을 써서 하잖아요. 이게요 지금 저렇게 물어보시는 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다른 나라는 그냥 자기 스스로 시인이라 생각하고 글을 잡지다 내거나 시집을 내면 시인이에요. 우리나라만 등단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떠났지만 세계에서 불허하는 제도.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굉장히 불허해요.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면허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겪어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시인을 해? 그리고 내가 한 1년 후에 보니까요 시를 잘 써요. 시인이 됐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1년 후에 보니까 아주 잘 쓰게 되더라고요. 난 그래서 저는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시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시인이 되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리고 시인은 그걸 할 때 저는 그래서 정식으로 하는 게 시를 5편 이상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세 편을 골라서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시가 오르는 서울에는 김종상 선생님이 심사위원장이에요. 이분은 교장 출신에다가 지금 88세시고 책을 200권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춘문예도 하셨고 하나도 문단에서 빠질 게 없는 분이에요. 대단한 원래예요. 그분이 심사위원장이고 두 번째 심사위원은 김중희 장관이에요. 장관은 지내셨지만 이분은요, 이분한테 5번 올렸어요. 처음에 장관이라는 분이 시를 쓴다 그래서 에이, 장관 했으면 됐지 뭐 시를 또 써 하고 그러다가 장관이라는 데 놀랬고 알다 보니까 조부님이 독립투사야. 그때 놀랐어. 세 번째는 뭘 놀랐냐면 이분이 옛날에 사상계라는데 편집장을 했어. 사상계라고 그러면 뭐 거기 들고만 다녀도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잡지인데 거기 편집장을 하셨어. 편집하셨을 때 일을 들으면 기가 막혀. 대학교에서 교수들을 뭐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없는 거야. 뭐 박사도 아니고 뭐 그래서 박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방법을 뭘 썼냐? 사상계에 글을 내면 박사로 인정해서 인정 박사가 됐어. 그러면 거기 오면 김정희 장관이 다 심사를 해서 야 이거 쓰레기 넣고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놀랬죠. 그러면 광진구에서 4번 연달아 국회의원을 하셨어. 한 지역에서 4번을 국회의원을 연달아 하려고 그러면 보통 신임은 없지 않고 안 됩니다. 5번째, 요거는 전설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듣고 읽어보셔도 좋아. 장관님, 사모님하고 저하고 장관님하고 시인 한 사람 넷이서 이렇게 한 잔 술을 먹게 됐어요. 시인 한 사람이 김신생 시 낭송 하나 해. 그래서 낭송한 게 취해보니 알겠다는 시를 낭송했어요. 취해보니 알겠다 한 줄만 하면 이랬습니다. 취해보니 알겠다. 똑바로 걷기보다는 비틀비틀 걷는 것이 쉽다는 것을 삶도 그러하지 않을까? 올곧게 살기보다는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쉽다는 것을 취해보니 알겠다. 발 따로 몸 따로 걷는다는 것을 삶도 그러하지 않을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이게 7개의 항인데요. 그 시를 딱 했더니 난 그 낭송하느라고 그냥 아주 딱 끝났는데요. 술잔을 비워서 이렇게 들고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존경하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고 술 한잔 마칩니다. 김정희 장관이 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 있구나. 어? 아니 장관이 그냥 잘했어 이런 말 하면 되잖아. 어떻게 술 한잔을 딱 들고 존경을 하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고 술 한 바친다. 이거는 그 흐르는 김정희 장관만 보면 내가 그냥 바짝 엎드려 그냥. 이제 그런데 그분이 또 지금도 전화하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보고 식사했습니까도 안 해. 아주 존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김 장관님 저한테 꼭 너무 존대를 써서 내가 민망해가지고 전화를 딱 그러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먼저 해 이제 전화만 딱 받는 안녕하셨어요? 내가 먼저 해버려. 그런데 정말로 그분은 지금도 극존칭을 써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가 이제 심사위원이고 3번째가 김성배 선생인데 이분은 KBS 공개 강의를 7년간 하셨고 지금도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시평을 100회 이상 쓰셨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깝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심사위원이에요. 근데 저는 어차피 시를 한번 여러분 오면 봐야 되고 하니까 저도 심사위원. 이 4사람이 심사위원인데요. 나만 빠지고 이 3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으신 분들은 문단에서 괜찮은 분들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정식으로 시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시인 되신 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냥 막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인 그냥 한 거 아닙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경험을 한다? 그 회철이라는 시를 보시면요. 황금찬 선생님 시에는 이래요. 회채를 누르시고 내 맞는 아이보다 먼저 우시던 어머니. 황금찬 선생님이 아마 어머니가 그랬나 봐. 황금찬 선생님 너 잠됐지 그 회초리 갖다 놓고 때리려고 하다가 아플 거 생각해 먼저 우신 거예요. 뭐, 그 황금찬 선생님이 잘못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그 시를 듣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졌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 우리 아버지께서는 꼭 잘못하면 너 효철이 몇 개 해와라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스스로 꺾어 와야 돼. 5개 하면 5개 꺾어 와야 돼. 내가 매를 많이 맞고 싶으면 쌀이나무 꺾어 오면 되고 매를 적게 맞고 싶으면 그 미르나무 새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꺾어 와서 한 번만 때리면 딱 부러지고 아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걸 5개 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몽치미 위에 탁 와서 딱 꺾고 있으면 그거 부러질 때까지 맞아요.
자다가 보니까 따끔따끔해. 아버지가 그 종아리 때린 데를 쓰다듬고 계신 거야. 예? 이걸 어떻게 깬 척도 못하고 눈 감고 있었어. 그래서 신씨가 해처리를 치시고 잠든 나의 종아리 쓰다듬던 아버지, 숨죽이던 나의 후배 선생이 호철이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네. 경험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기 경험이 시에 나왔어. 경험이다 이게. 자기 경험. 내가 만약에 그 아버지의 그런 매를 안 맞아봤으면 황금단 선생님이 이 시를 봤을 때 이런 시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내 회초리 시를 발표할 때는 황금단 선생님하고 두 개를 같이 발표를 해요. 자, 회초리를 드시고 종아리를 걷어라. 맞는 나이보다 먼저 오시던 어머니 황금찬이고요. 저는 회초리를 치시고 잠든 나이 종아리 쓰다듬던 아버지, 가만히 숨죽이던 아이, 후배 선생님 회초리 받아들고 그 아이 눈물을 흘렸네. 예? 고마워가지고 아버지 몰래 눈물 흘렸어. 어? 어때? 이런 회초리 맞아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에서 나온다, 시가. 자, 요걸 해보자고요. 우리 요걸 어떤 걸 하냐, 잠깐만요. 융이라는 시를 내가 썼어요. 이 융이란 자를 융을 뒤집으면 욕이 됩니다. 글자를 뒤집어서 내가 하나의 단어를 만든 거예요. 융이라는 말은 없어요. 응? 그걸 내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인은 뭘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건 뜻도 없는 말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썼냐고 보세요. 미끄덩거리는 동열 속 꽈리 말아 감고 혐오스러운 기음을 뿜어내며 삐짓고 나오려 한다. 36개 석줄을 받고 경보기를 달고 입구를 닫아 덮어도 방심을 해짓고 탈출을 시도한다. 대충 놓아주고 싶기도 하지만 쌓고 보태 악취를 퍼뜨리며 홍건의 돌연변이 새끼를 치고 탕난을 손잡고 몰려온다. 욕의 머리를 비틀어 융해야겠다. 사전에도 선계에도 없는 태초에 없는 무욕의 말, 융.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욕이란, 남을 욕하고 싶으면 이 속에 막 물거려 막, 언젠가 튀어나오려고 막 계속 그래. 남 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딸이 들고 앉아있고, 언제든지 삐질 나오려고 하는데, 36개 석주는 못 가요. 이빨이 36개잖아. 석주를 받고, 여기가 경보기를 달고, 이끌 달아 덮어도, 요건 자꾸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방심을 해짓고 계속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대충 놓아주고 싶기도 하지만, 가끔 욕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하기도 하지만, 쌓고 버텨, 악취를 퍼뜨려. 여기서 방귀 끼면 저기서 뭐 똥 쌌다 하고, 이 집에 뭐, 어떤 여학생이 뭐 손잡고 가더라 그러면, 저 애기 뺐다 소리 나고요. 이렇게 보태져요. 그래서 욕을 안 하는 게 좋아. 이게 자꾸 보태진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다 또 다른 말도 섞어. 그 남자가 누구였더라고. 이렇게 하지 마. 없던 말로 막 만들어내. 그러니까 욕을 안 하는 게 좋아. 탕난을 손잡고 몰려온다. 탕난이라는 거 뭐 아시죠? 탕난이 뭐예요? 탕난이라는 말 아세요? 알을 섞어 넣는다는 말인데 탕난을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새일까요? 뻐꾸기죠. 뻐꾸기는 스스로 알을 품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개비 집에다가 알을 몰래 놔요. 그러면 개백이 알을 다 바깥으로 버려요. 버리고 지 혼자 거기서 앉아있어. 그러면 개개비가 지 새끼인 줄 알아서 막 하다 먹여. 그러면 이게 커가지고 개개비보다 훨씬 커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그게 뻐꾸기는 살아갑니다. 자기가 새끼를 못 길러요. 그걸 탕난이라 그래. 그거 보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봐요. 뻐꾸기 이렇게 커. 개개비가 지 새끼인 줄 알고 계속 갖다 먹이는 거야. 요 아래 큰 거 있죠? 큰 거. 요게 뻐꾸기 아니야. 근데 아주 뻐꾸기는 그 타임이 절묘한 게 지가 먼저 깨어나. 깨어나가지고는 알을 막 등으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새끼가 돼도 새끼를 먼저 떨어뜨려. 그리고 혼자 있는 거야. 그럼 맨날 받아 먹어. 그게 탕난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나쁜 거죠. 어? 그래서 내가 욕을 한다는 탕난을 다른 사람들이 내 원래 뜻보다 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다르게 와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욕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탕난을 융이라는 시에서 보면 탕난을 손잡고 몰려온다. 요게 머리를 비틀어 융해야 되겠다. 요걸 아주 머리까지 비틀어가지고 융을 해야 되겠다. 집어넣으니까 이제 여기 죽는 거야. 그래서 해야겠다. 사전에도 신기에도 없는 말, 태자에 없는 무욕의 말, 융. 그래서 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쓸 때 누가 욕을 많이 하길래 난 욕 안 하려고 이 융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융이라는 시를 썼어요. 예, 탕난에서 이제 확실히 알았죠. 예. 예. 자, 요것도 남의 욕을 욕한 겁니다, 내가. 욕했는데 여기 욕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 아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내가 욕을 했는데 이걸 욕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유식을 척하면서 알다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무식하다는 그의 견해에 대해 항변할 수가 없었다. 무량으로 쏟아지는 내세 바다에 짠물 한 방울 튀긴 경박한 지혜는 증발이 빠르고 알다 무식은 무성하게 증식하는데 유식을 척하면서 부끄러운 척도 못했다. 그 무식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욕한 거예요. 욕했는데 이 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네? 욕은 우리 신에서 욕을 해도 이래요. 욕을 해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욕을 야, 그 새끼 나쁜 새끼 내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는 건 시가 아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쓰긴 썼었지만 이미지만 갖다가 쓰는 거지 그 욕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아름답게 변합니다. 시는 욕도 이렇게 아름답게 한다. 화해. 시로 화해를 많이 해요. 난 이것들 저번에도 얘기했죠. 자존심을 허물고 적당히 순수하고 적당히 때묻은 내가 너만은 순수하라는 나의 이기심에서 너를 힐난하고 너와 헤어진 지 몇 년 너를 멀어져 가던 너의 발길이 널 향하고 있다. 널 향하고 있다.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해준 너를 잃고 고독의 향기에 떨며 자존심을 허물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랑 헤어진 지 3년 만에 이 메일을 딱 보냈더니 그 다음날 당장 전화가 왔어. 야, 만나자. 내일 아침에 시간 있어? 어디로 나와? 나갔더니 차를 갖고 나와.
어디 가는데 왜 갖고 왔어? 타. 어디가? 너희 아버지 산소.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가서 둘이 나란히 절을 하고 오다가 그 친구 아버지 산소에 절하고 그렇게 왔어. 우리 뭐 화해한다, 뭐 미안하다 이런 말은 없었어. 우리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된 거야. 그래서 요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를 할 수 있다. 시로서 화해를 해요. 시가 이만큼 대단합니다. 그 3년간 뭐 일자 연락을 안 하고 그러던 친구가 딱 시 한 편에 딱 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산소가 어디 있냐면요. 경상북도 영주군 봉화군 수식리 무량면이라고 아주 산골이에요. 영주에서도 옛날에 아주 그 듬이라고 하는 곳이야.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 둘이 절을 했어. 정말 이거 얼마나 재밌지 않습니까? 화해도 시로 한다. 시는 그만큼 대단하다. 자, 시는 새롭게 써야 돼요. 시를 남하고 똑같이 쓰는 시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지금 뭐 시를 쓰고 수십 년 썼다고 하는 사람 시를 봐도 남이 다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줄을 넣은 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시들을 또 좋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말도 신기한 거예요. 처음 봤으니까. 근데 시인들이 봤을 때 이건 늘 쓰던 말이니까 진부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시를 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낯설기, 아까 박쥐 보셨죠? 박쥐를 다른 사람들은 피 빠는 거, 뭐 더러운 거, 악마, 무슨 뭐 변절자 이런 걸 보는데 나는 반대로 봤잖아요. 깨끗 정갈하고 대단한 능력이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창조. 6월 19일에 보면 여기 창조가 뭐가 있냐면요. (6월 19일) 시는 여러분하고 많이 해서 시를 다 하지 말고 해온이라는 말을 볼게요. 해온은 일하고 다룰 때예요. 해원이 참 그러니까 동그라미 원자야. 그 얘기는 해가 만든 동그라미 뭘까요? 나이테입니다. 나이테니까 나이테가 뭐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여인투는 혜은이 값이 무겁다. 혜은이 값이 무겁다는 나이가 들어서 듬직하더라. 듬직하다는 말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 나이가 들고 좀 듬직해. 듬직한 무겁다고 하는 말이나 듬직한 거나 같으니까 말을 좀 이렇게 저는 한 거고요. 그래서 혜원이라는 말은 내가 만든 말이에요. 이건 내가 창조한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한다. 시는 해밍웨이 이거 우리 시인들은 단어를 만들 권한이 있어요. 융 금방 전에 봤지만 융도 융이란 제목 이거 없잖아요. 내가 창조한 거예요. 융이란 말 자체를 창조한 거예요. 응? 이게 시인을 할 수 있어요. 할 자격이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영어로 소설을 쓰고 시를 쓰는데 너무 단어가 부족해서 700단어를 셰익스피어가 만들었답니다. 저는 이제 겨우 2개밖에 안 만들었지만 해운이라는 거하고 융하고 2개만 만들었지만 셰익스피어는 700단어를 만들었대요. 융이 뭐예요? 무욕. 아무 욕을 안 하는 무욕을 융이라고 하는 거죠. 융. 응? 패러디. 이게 없네요.
여기 보세요. 이게 패러디라는 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내가 강의가 패러디입니다. 패러디가 시를 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요. 제일 훌륭한 방법입니다. 패러디를 여러분들이 그냥 들었기에는 복사 뭐 이런 게 카피 뭐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패러디야말로 창조예요. 여러분 이 카메라가 생길 때까지 이 카메라가 얼마나 변천을 많이 해왔겠어요. 길게 막 들어매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 수백 번 변천을 했어요. 변천마다 다 패러디한 거예요. 선행된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왜 포장 이렇게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카메라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제 조금씩 크기 적기 뭐 바꿔나가면서 이게 카메라가 됐거든요. 다 패러디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옛날에 그거하고 이거 보면 창조지 그거하고 같다고 누가 얘기해요. 뭐 패러디야말로 가장 인간의 능력이고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패러디가 창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패러디 그러면 나쁘게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에 온 사람 한 사람 중에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질문했어요. 애니메이션 할 때 다른 거 갖다가 이렇게 도입해서 많이 쓰죠? 이게 조금 막 좀 창피한 것처럼 미안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야말로 창조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이 둥그러. 자기 여태까지 막 조금 미안해서 막 썼는데 내가 그걸 창조다, 그거 좋은 거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패러디라는 것이 가장 시를 잘 쓰는 방법이다. 여러분 예를 그래요. 저는요 어떤 주제를 주면 최고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뿐이지. 만약에 어머니라는 시를 쓴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머니라는 시 한 200개 정도 모아와.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말만 다 줄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합을 해서 내면 어머니 제일 좋은 시가 돼. 그렇게 안 할 뿐이지 패러디야말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당히 패러디를 하세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호승 선생이 쓴 풍경 달다는 시를 보고 내가 갑자기 시를 쓰고 싶은 거야. 풍경 달다. 운주사 와불임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 처막 끝에 풍경 하나 달아두었다. 먼 데서 바람 불러와 풍경 소리 들리거든. 그리워하는 내 마음 왔다 간 줄 알아. 기가 막혀. 이거 그냥 어디 갔다 오면서 풍경 하나 돌아왔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자기가 왔다 간 줄 알으래.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썼어요? 그대와 나 물에 비친 두 그림자 휘휘 저 하나로 섞었어. 먼 훗날 그대 홀로 물 그림자를 보거든. 그대의 그림자 속에 나도 있음을 기억해줘. 어때? 그 시하고 어때 같습니까? 장면도 틀리고 텍스트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뭐를 패러디했을까요? 나를 잊지 말라 달라는 말만 패러디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분위기만 패러디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패러디 좋은 거예요. 패러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패러디를 아주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패러디 많이 하세요. 풀어쓰기. 아까 비틀기는 했죠. 수치를 닦자. 풀어쓰기. 여기에 보면요. 요 말이 나와요. 어리어 좋은 것. 이게 뭘 풀어서 썼을까요? 어리어 좋은 것? 애호박. 어린 호박을, 애호박을 호자, 애자 해서 어리어 좋은 것이야. 그래서 내가 애호박으로 쓰지 않고 어리어 좋은 것으로 말을 풀어버렸어요. 이렇게 써도 남들이 쓰는 말이 안 되겠죠? 요건 수치를 닦자라는 시에서 내가 그렇게 썼어요. 나누기는 뭐예요? 같은 말이 돼 있는 거 하나를 잘라버려. 알록달록이라는 뱀부터 우리가 알록달록한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딱 떼어내고 알루기 뱀이라고 했어. 오, 이 새로 내가 해놓고 봐도 굉장히 신기하네. 알룩달뚜기 뱀이 지들의 안부를 물어가면 씨 맛이 안 나. 근데 알루기 뱀이 지들의 안부를 물어오고, 아, 이 잘라버렸더니 아주 이 씨 맛이 나네. 예? 자르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고독한 여인이라는 시에서도 내가 그렇게 했어. 여기 보면 향나무 우르란 통나무집에 우르를 창창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 우르르만 쓴 거야. 어? 그랬더니 이것도 새로운 말이야. 잘라서 쓰기. 이것도 시 쓰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어순 바꾸기는 뭐 그냥 잘 있었니 잘 있었어 잘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어순 바꾸기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거고요. 유의어로 쓰기 이게 여기 보면 유의어로 찾은 내가 기가 막힌 하나 방법인데 보시면 섭녀의 생애 모퉁이를 기웃거리며 옆에 있는 여자의 말을 물어보며 하면 시가 말이 안 돼. 왜냐면 이 여자 보고 뭐 시 언제 쓰셨습니까? 어떤 시를 좋아합니까? 뭐 어디 사십니까? 이게 다 그 여자의 생애 모퉁이를 기웃거리는 거야. 근데 그걸 섭녀라고 했으니까 이 시 맛이 나지. 이걸 옆에 있는 여자 맛이 안 나. 맞아. 이 섭이라는 말을 어디서 찾았나? 한번 찾아볼게.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네요. 옆에 있는 옆자를 찾아보니까 유의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양쪽 곁, 측면, 옆쪽, 옆면, 측면, 옆땡이, 섭 하고 나왔어요. 섭을 넣으니까 말이 기가 막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이거 유의어에서 찾은 거야, 유의어에서. 내가 처음부터 섭이라는 말을 몰랐어. 있는데도 우리가 쓸 줄 몰라. 왜냐면 길섭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풀섭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옆이잖아. 근데 그 말을 쓸 줄을 몰랐던 거야. 근데 이거 유의어 사전에서 딱 찾으니까 섭이란 말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보면 6월 19일이라는 말에 섭녀의 생애 모퉁이를 기웃거리며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 나중에 또 시에서 나오지만 요거는 그 부분만 얘기하려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어로 쓰기. 의미어. 해원이라는 말을 그 의미만 갖고 쓴 거잖아요. 나이라는 말을 갖다가 의미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로 쓰기. 의미가 같으면 된다. 자, 아까 유시어 척하면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경박한 지혜는 증발이 빠르고, 증발이 빠른 게 뭐예요? 잃어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거잖아. 내 지식이 얇고 가늘어서 금방 날아가 버린다. 그걸 없어진다. 잊어먹는다. 이 말을 증발이 빠르다고 했어요. 증발 빠른 것은 말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로 쓴다. 결과가 같으면 같은 의미를 준다. 상징으로 쓴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시가 상징으로 쓴 건데 아버지의 대못. 장돌이 같은 아버지 정술의 대못 박았다. 깊이 박힌 대못 때문에 어긋나지 못하고 아직도 대못 삭지 않아 이탈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시를 보고 어떤 느낌이 와요? 지침하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 한마디겠어. 너는 뭐
어느 장소 몇 대 손이라든가 따지지가 않도록 이해하는 게 있어. 그걸 상징을 한 거야. 그게 내 정술에 대못 하나 박은 거나 마찬가지야. 예? 그 대못이 깊이 박아서 이탈하지 못해. 난 나쁜 짓을 못하는 거야. 그 대못이 아직도 삭지 않아서 아직도 나는 그 갇혀 있는 거야. 아버지 말에. 그래서 쓴 시가 이거예요. 장돌이 같은 아버지, 무섭지. 장돌이 같은 아버지가 대못을 머리다 콱 박았어. 그러니까 이 대목이 깊이 박혀가지고 내가 이탈을 못해. 좀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아버지 말이 항상 떠올라. 예? 그리고 아주 대목이 삭지 않아. 그 아버지 아주 말이 내 가슴에 아주 있어서 삭지 않아가지고 이탈하지 못해. 이거 상징으로 쓴 거예요. 아버지 말 자체가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봤을 때 대못이다 이 말이에요. 이 대못을 말이 됩니까? 어때? 말이 안 됩니까? 아무 대답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나 본데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못이라는 이 시 하나로 아버지의 그 말씀을 상징으로 대못이다. 단어 바꾸기. 6월 19일도 뭐 단어 바꾸기 이런 게 이거. 그 다음에 진부한 표현 피하기. 진부한 표현 아까 저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남과 넝쿨 기어다니며 타절같이 숨겨놓은 남과 넝쿨이 남과가 뭐였죠? 호박이었잖아요. 호박이 그 진부한 말을 피하고 그 타절같이 숨겨놓은 야 호박 넝쿨이 호박 넝쿨이 이게 타절만한 그 애호박을 이렇게 풀숲에 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시가 안 되잖아요. 타절 그 남과 넝쿨 기어다니며 우리 뭐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걸 기어다닌다고 기어다니면 이게 생물로 보니까 타조알같이 같은 걸 숨겨놨다 얘야. 숲속에 있잖아요. 이걸 진부한 표현 피하기.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를 그만하겠습니다. 시를 쓸 때 좀 진부한 말 계속 쓰는 사람은 남들이 나는 말을 쓰는 걸 갖다가는 달력 썼다고 그래요. 달력이 어떻게 생겼어요? 일자를 1일부터 7개 쭉 가서 또 줄 바꾸고 뭐 28일, 30일 사이에 있고 뭐 별 차이가 없어. 달력 일자 하나만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이 시에서 요것만 여기 갖다 놓으면 다 똑같아. 달력 만들지 말아라. 똑같은 말 하지 말아라. 오늘 에어컨 안 켰구나. 좀 더운 거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열광을 했네. 아, 그랬어요? 저는 열나네요. 그래서 요 달력 보셨죠? 달력처럼 쓰지 마라.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쓰기.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한 얘기 많이 하네요. 자,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자, 에어컨 끄기, 불 끄기.